이강인 선수가 본격적인 파리 생제르맹 데뷔전을 치렀는데 일단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면 여전히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답답한 공격력이 계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답답한 공격력 속에서 이강인의 역할이 어쨌든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 네이마르도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음바페는 아예 관중석에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라인에 네이마르, 음바페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이끌어가던 선수들이 모두 빠져있는 상태였거든요. 곤살로 하무스가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발로 곤살로 하무스를 썼고요. 그리고 이강인과 아센시오 이 3톱을 썼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상됐던 건 어떤 거였냐면 아무래도 아센시오가 왼쪽에서 뛰는 건 좀 어려우니까 아센시오가 오른쪽, 이강인을 왼쪽 이렇게 두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짤이 나왔었냐면 경기장에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명단을 잠깐 그 스크린에 띄웠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러 가셨던 분들이 그거를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계속 올렸었습니다. 커뮤니티에. 그때도 이강인이 왼쪽에 있었어요. 왜냐면 아센시오가 왼쪽에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오늘 엔리케 감독이 오른쪽에 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센시오를 왼쪽에 뒀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에 있냐면 네이마르가 없을 때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하키미가 올라와주고 그리고 아센시오는 왼발을 쓰니까 왼쪽에서 측면을 넓게 활용해주는 역할로 아센시오를 쓴 거죠. 그리고 이강인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면서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게 만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파리 생제르맹은 자연스럽게 3백이 되면서 중앙 미드필더인 비티냐가 한 칸 올라오죠. 그래서 요런 전형이 됩니다. 3-6-1이죠. 3-6-1 전형이 돼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 비티냐 이 두 명의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면서 왼쪽에는 아센시오, 오른쪽에는 하키미 그리고 중앙에는 곤살로 하무스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로리앙이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하면 수비 라인을 좁게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리앙은 당연히 수비 라인을 좁게 형성을 하면서 아주 단단한 수비 라인을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엔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좌우 측면에서 아센시오와 하키미가 수비를 끌어낸다. 끌어내면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때 안쪽에 있는 이강인과 비티냐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다. 이 두 선수가 만들어진 공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침투에 들어가는 아센시오, 하무스, 하키미 이런 선수들한테 이 두 선수가 패스를 공급해준다. 이러한 패턴을 아마 엔리케 감독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은 매우 답답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아센시오가 벌려주는 게 약간 약했어요. 아무래도 아센시오는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더 익숙한 선수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측면 공간을 벌려주는 플레이가 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측면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키미가 올라올 때 수비가 끌려 나가면 이때 이강인이 요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준다.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받아줄 때 뛰어들어가는 하무스나 비티냐 혹은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장면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강인하고 스위칭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하키미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 들어갈 때 이강인이 측면으로 나와주고 하키미가 측면으로 이강인에게 패스를 뿌려주면 이강인이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준다. 이러한 패턴들이 이제 거의 오른쪽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공격이 잘 안 풀려서 오른쪽을 위주로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도 당연히 100%가 아닌 상태입니다. 왜냐면 프리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고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반전에는 특히나 전반전에는 좋은 찬스들이 나왔는데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이강인의 그러한 창의적인 플레이도 사실상
많이 나오지 못하는 면도 있었죠. 그런데 일단 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좋았던 건 뭐냐면 오른쪽 공격에서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공격 패턴이 나타나죠. 이거는 프리시즌 때부터 명확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하키미가 올라가지고요. 이때 이강인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아센시오가 측면으로 넓게 뛰어가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아센시오, 오른쪽에는 하키미, 좌우 측면에 넓게 배치가 되고 이때 하키미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리 생제르맹이 3백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의 왼쪽 측면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비티냐가 올라와서 이강인과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전방에는 곤살로 하무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격 라인에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 중앙에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앞쪽에 최전방 공격수까지 5명의 선수가 일렬로 배치가 돼요. 이러한 이제 전형에서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공격 장면들이 나왔었죠. 하키미가 측면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수 한 명이 끌려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볼을 받아주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요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볼을 잡자마자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오고요.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올 때 곤살로 하무스가 공간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고 있죠. 요 콤비가 그래도 꽤나 잘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 있었던 아센시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같이 뛰었을 때 저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형태냐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있다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아센시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비티냐가 측면으로 나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센시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거든요. 근데 요 위치에 네이마르가 위치한다면 이강인이 볼을 끌고 올라오고 네이마르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지난 시즌에 메시와 네이마르가 호흡을 맞췄던 장면이랑 매우 흡사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하키미가 측면으로 올라가 있고 에메리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이강인이 약간 뒤로 빠져서 에메리가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요.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뒤쪽으로 나와서 볼을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앞쪽에 있는 곤살로 하무스, 비티냐 이런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움직였냐? 곤살로 하무스가 볼을 받으러 내려와요. 곤살로 하무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뒷공간으로 비티냐가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곤살로 하무스가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내면 이때 비티냐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 공간으로 이강인이 예술적인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요 패스가 한눈에 봐도 로리앙의 6명의 선수를 가로지르는 패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비티냐가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곤살로 하무스가 2차적인 침투를 해 들어가니까 비티냐가 뛰어들어가는 곤살로 하무스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는 여기서도 이제 좋은 찬스가 나올 뻔했어요. 물론 여기서 곤살로 하무스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약간 늦어서 결국에 로리앙의 수비수에게 막히긴 했지만 이러한 장면들을 어쨌든 이강인이 있는 오른쪽에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든 이제 찔러주는 패스를 통해서 좋은 찬스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위치하고 여기서 하키미가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하키미는 전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키미랑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서로의 호흡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움직임이거든요. 이강인이 측면으로 나가면 하키미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평소에는 하키미가 측면에 있을 때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스위칭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하키미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니까 로리앙의 수비수들이 하키미에게 순간적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자신이 측면으로 나와 있다가 다시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로리앙의 수비에게 막히면서 블락이 됐지만 이러한 이제 패턴 플레이가 이강인과 하키미
이 두 선수한테 그래도 유효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하키미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죠. 수비수들이 하키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한테 공간이 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하키미가 뛰어들어가면서 로리앙의 수비수들을 순간적으로 다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이때 이강인이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점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자기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리턴 패스를 받고요. 다시 이강인 선수가 리턴 패스를 받아서 또다시 안쪽에 있는 선수한테 아주 좋은 공간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로리앙 수비수들 사이로 이강인 선수가 너무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답답했던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패턴에서 그나마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로리앙의 수비를 무너뜨려주는 플레이를 했던 건 이강인이 유일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강인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파괴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 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고, 다만 이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비티냐가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한테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창의적인 패스들, 결정적인 찬스들을 계속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베라티가 없었죠. 베라티가 없다 보니까 후방에서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에메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이강인이 뒤쪽으로 빠져서 오히려 이강인이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패스가 이강인이 뒤에서 뿌려주게 되면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는 문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는 요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는 플레이인데 이강인이 뒤에서 볼을 잡으면 요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부족하다. 특히나 오늘 경기는 네이마르라도 나왔으면 이강인이 뒤에서 볼을 공급해도 됩니다. 네이마르한테 패스를 보내주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당연히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약간 빠져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베라티가 없다고 해서 이강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공급해야 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경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볼 점유율이 78%였어요. 어마무시하죠? 8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요. 패스는 1000개가 넘었습니다. 1001개. 엄청나죠? 거의 이 로리앙과의 패스 횟수가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경기에서 왜 이렇게 공격이 답답했냐? 어떤 거냐면 계속 이 주변에서만 볼을 돌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패스를 돌리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려면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공격수들이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안쪽으로 패스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패스만 많이 돌리고, 득점을 못하는 팀들의 특징이죠. 수비 라인끼리 패스를 돌리고 미드필더 라인끼리 패스를 돌리고 측면과 패스를 주고받고, 이런 패스밖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U자 빌드업이라고 많이 부르시는 그러한 패턴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로리앙의 수비는 중앙에 빽빽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을 보면 이 수비 라인 주변에 삥 둘러싸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둘러싸는 것뿐만 아니라 안쪽에 이강인과 비티냐 그리고 곤살로 아모스, 요 3명의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둘러싸고 있지만 둘러싸다가 안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어쨌든 패스가 한번 들어가야 돼요. 패스가 들어가야 요 라인 사이에서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이든 비티냐든 뭔가 창의적인 플레이가 되죠. 그런데 이 로리앙의 수비가 이렇게 중앙에 밀집하고 있다고 해서 이 안쪽으로 전진 패스가 안 들어가면,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이 주변에서
계속 패스만 돌리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처럼 파리 생제르맹이 80%의 볼 점유율을 가져가고 패스를 1000개나 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못 만들어내는 아주 안 좋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이강인이 수비라인 사이에서도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내려와서 앞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강인이 앞쪽에 있으면 후방에서 패스가 안 넘어오고 이강인이 내려가서 패스를 뿌려주면 앞쪽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이거는 사실은 네이마르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덴벨레가 오피셜이 났으니까 덴벨레가 조금 더 앞쪽에 있다면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찔러줬을 때 덴벨레가 받아서 무언가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덴벨레가 들어오거나 네이마르가 들어오거나 혹은 베라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음바페가 들어오거나 그런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팀에서 헌신할 수 있는 선수들만 쓸 거야. 음바페 안 써. 네이마르, 베라티 이제는 이적해도 돼. 이러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이 안 좋은 건 뭐냐면 베라티, 네이마르, 음바페 이 선수들의 의존도를 낮추고 싶으면 그 선수들의 대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하던가 아니면 그 선수들이 없을 때도 정상적으로 공격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경기는 뭐 헌신을 한다, 뭐 열심히 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음바페, 네이마르, 베라티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만 들 수밖에 없었고 이게 사실은 그 엘리케 감독이 공격 패턴을 그렇게 잘 짜는 감독이 아니에요. 스페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한 공격 패턴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잘하지만 네이마르, 음바페, 뭐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에 있었던 메시 이런 선수들은 그냥 개인 기량에만 맡겨도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월드클래스라고 불리는 건데 그런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네이마르랑 음바페가 빠지면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격 패턴을 사실상 그렇게 많이 보여주진 못했다. 오늘 경기만 보면 만약에 네이마르가 나간다 혹은 베라티, 음바페까지 나간다 이렇게 나가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했던 것처럼 진짜로 수비라인 사이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해야 되고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도 해야 되고 후방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패스도 찔러줘야 되고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하키미, 곤살로 아무스, 뭐 우가르테, 뭐 수비라인의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는 올라가지만 상황 자체는 비슷한 거예요. 마요르카 때처럼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수비라인 사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 팀 내에서 이강인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패턴과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가치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뭐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이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은 그래도 눈에 띄었고 그리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강인을 거쳐가지 않으면 파리 생제르맹이 효과적인 공격 작업이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무조건 주전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경기였지만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컨디션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엘리케 감독이 보는 앞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초반부터 그래도 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